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계속 강경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왔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갑자기 철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여당에서는 정부를 향해서 특히 기재부 홍남기 부총리를 향해서 국정조사할 수 있다라고 굉장히 강한 압박을 해왔는데 갑자기 후보가 이걸 포기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 이유 무엇일까요?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부터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1면에 단독 보도되고 있는 내용이 오늘 꽤 논란이 될 걸로 보입니다. 대장동의 분양업자가 검찰에게 이렇게 진술한 겁니다. 남욱과 김만배 측에게 43억을 건넸다. 무려 4억도 아니고 3억도 아니고 43억을 남욱 김만배에게 건넸다. 그럼 이 43억 그 이후에 어디로 건네졌을까가 가장 중요한 쟁점일 텐데 이 보도에 따르면 또 다른 사업자는 저 돈 중에 일부가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에 쓰였다라고 들었다라고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자, 물론 43억 줬다는 사람과 성남시장 재선에 쓰인 걸로 들었다는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들었다는 거지 확인도 안 된 내용이다라는 것 전제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저 43억이 남욱 김만배 측에게 건네진 상당한 정황을 포착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 43억을 만약에 받았다면 이 돈이 어디로 건네졌을지가 관건입니다. 이게 돈의 흐름입니다. 일각에선 수사 덮으려던 검찰에게 돌발 상황이 생겼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전국민 지원금을 철회했는데 한겨레 신문이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당정 간의 갈등과 상처만 남겼다라는 겁니다. 한겨레 신문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무리수로 국정 혼선을 뒀다라는 비판을 이재명 후보가 직면했다. 한겨레 신문 비판입니다. 반대 여론이 높자 후보가 결국 고집을 꺾은 건데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이 무리수에 대한 책임도 후보에게 돌아갈 걸로 보인다. 한겨레 신문은 내다봤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동아일보입니다. 윤석열 후보에게도 이슈와 논란은 있습니다. 매머드 선대위를 고수하면서 김종인 위원장과의 갈등이 점철되고 있는 겁니다. 동아일보는 김한길, 김병준, 투김, 이김의 합류를 김종인 위원장이 수용한 걸로 보인다라는 관측 보도를 내놨지만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 갈등 여전하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준석 대표가 김한길, 김병준 두 명의 영입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선 갈등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부부가 고척돔에 깜짝 데이트를 갔습니다. 김혜경 씨가 부상당한 이후에 첫 행보를 드러낸 겁니다. 첫 공개 행보입니다. 상처가 매우 놀랍게도 다 아문 듯한 밝은 모습의 표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금요일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전 들고 나온 정혁진 대표 변호사, 윤석열 후보의 김병민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돌직구 좌장, 민주당 김영주 전 의원,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이재명 선임기자 나오셨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오늘 새로운 뉴스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뉴스들만 엄선했고요. 역시 대선의 주요 변수가 될 법한 이슈들 두 명의 후보 중심으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이야기부터 전해드리죠. 첫 번째 뉴스 주제는 이겁니다. 삼김 영입 선대위 좌초 출범. 삼김 시대도 아니고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에 무려 김종인, 김한길, 김병준 이 세 명의 거물이 한데 모여 있으려니 잡음과 갈등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과연 노회한 세 명의 정치인이 한 선대위에 들어가 있는 것이 맞느냐라는 논란마저 일고 있는 그 갈등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김한길, 김병준 두 양김 영입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대표의 반대가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 될 걸로 보입니다. 들어보시죠.
통합 무쇠론에 대해서 경선 끝나기 직전에 제가 거간꾼론 들이대지 않았습니까? 통합 무쇠 하시는 분들은 거간을 주 업종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진영을 넘어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넘어온 진영에서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누군가를 맹종하는 성향으로 발전하기 쉽습니다. 김병준 위원장이 사실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한테 굉장히 세게 들이받은 그런 인터뷰들도 있고, 제 생각에는 그분 개인이 노력해서 좀 풀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종인 원톱 선대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거 외에 다른 옵션을 고려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포기하는 것도 후보한테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김종인 위원장의 의중이 조금 더 많이 반영되는 형태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과 김한길 전 대표에 대해서 통합무쇠라는 표현까지 윤석열 대표가 쓰면서 상당히 부정적인 명확한 반대의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이게 김종인 위원장이 2명의 영입을 거부하고 있는 인선 갈등, 김종인 위원장과 후보 간의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대표의 발언이 나온 터라 상당히 많은 신문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자, 일단 이재명 기자. 통합무쇠는 굉장히 뭐랄까요? 비판적인 내용입니다. 통합만을 외치는 앵무새다라는 걸 줄여서 통합무쇠다라고 했고, 거기에 더해져서 거간꾼의 프로 거간. 그러니까 통합무쇠 플러스 거간. 사실은 당대표가 김한길 전 대표의 영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비판의 발언을 다 했어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좀 의아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당 대표라는 게 대선 기간 가장 중요한 역할이 당의 갈등을 조정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 지금 윤석 대표 같은 경우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편에 서서 좀 심하게 하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갈등을 지금 유발하고 있는 그 중심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해할 수 없는데, 저 발언만 보더라도 일단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으로 윤석열 후보가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를 영입하려고 한다, 이거에 대해서 뭐 사람 하나 데려온다고 국민통합이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거기에 지금 어떻게 보면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준석 대표도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거각꾼이다, 뭐 쉽게 해서 거래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과거에 국민통합위원회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첫 번째 이해할 수 없는 건 과거에 실패했으니까 이번에도 실패할 거라는 건 굉장히 반정치적 발언이죠. 그러면 과거에 정부도 실패했으면 계속 앞으로 정부도 다 실패하겠네요.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 실패를 발판으로 해서 어떻게 성공으로 만들어내느냐가 정치인 건데, 예. 과거에 실패했으니까 이번 실패한다? 이렇게 규정해버리는 순간 정치 영역은 없어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대표의 발언 자체가 좀 동의하기 힘들다, 이런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 물론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를 영입하는 게 뭐 얼마나 표의 확장성에 도움이 되고 이런 건 자체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마도 제가 볼 때 김종인 전 위원장이나 윤석 대표는 김한길 전 대표를 윤석열 후보가 영입하려고 한 이유 자체가 어떻게 보면 김종인 전 위원장을 좀 견제하는 용어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면 김한길 전 대표한테 만약에 지금 국민통합위원회가 아니라 화합혁신위원회를 맡기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국민화합, 사회혁신, 이걸 맡긴다 그러면 사실 이 자체가 국정 플랜이죠. 화합과 혁신이라는 게 국정 전반을 다 아우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선대위는 어떻게 보면 현안 대응만 하게 되고 집권 플랜 자체를 김한길 전 대표 쪽에서 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나 본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든 누구든 한 사람이 정권을 틀어지고 어떤 선대위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글쎄 어떻게 조정될지 모르겠으나, 전 기본적으로 어쨌든 후보의 생각이 중요하고 후보의 어떤 의사를 당에서도 관철시켜 주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좀 진통이 있더라도 전 윤석열 후보의 생각대로 좀 가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기자의 견해 들어봤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향한 비판의 메시지까지 함께 해주셨는데, 일각에서는 지금 김종인 위원장과 후보가 김한길, 김병준 영입을 두고 갈등을 빚자 이준석 당대표가 김종인 위원장에게 무게를 실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김영주 의원님, 네. 김종인 위원장으로도 무게감이 상당히 실리는데 거기에 김한길, 김병준까지 가면은 너무 노회해 보이는 건 아니냐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 이 대표가
지금 투김의 영입을 반대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어요. 김용준 의원 보시기엔 어떠세요? 이제 저도 이제 막 그냥 막연하게 영입이면 굳이 그런 영입을 왜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쭉 살펴보니까 실제로 지난 TV 토론 때에 김한길 전 대표의 조언이 후보 마음에 들었다.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무언가 예. 후보의 마음을 끈 게 있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쟁쟁한 다선 의원들하고 TV 토론함에 있어서 그 김한길 의원은 사실 과거에 자기가 방송 진행도 하셨고 또 기획이라든지 홍보 이런 쪽에 강점이 있는데 굉장히 자기한테 그런 그 말하자면 그 도움이 되었다 조언이. 그리고 또 김병준 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하고 친한데 사실 윤석열 후보한테 노무현 대통령의 그런 약간은 그때 냄새가 비슷한 냄새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통할 수 있는 요지들이. 그래서 지난번 모임에서 굉장히 길게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하고 길게 소통했다는 얘기고 서로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전혀 그런 역사적 배경 없이 영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이미 마음속에 후보 마음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김종인이 이끄는 완톱보다는 이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가는 것을 나는 택할 것이다라고 하는 윤 후보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은 이 자기 개인기하고 겹치는 거예요. 과거에 통합위원장이었던 한강우 위원장 같은 거 그냥 모셔오는 것으로 끝나지만 김한길 같은 사람은 굉장히 기가 세고 예. 장악력이 큰 사람입니다. 제가 경험해 봤을 때. 그렇죠. 그리고 기획통이고 또 김병준 위원장은 정책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이 갖고 있는 자기의 어떤 정책적 탑, 기획적 탑이라고 하는 부분에 흔들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반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하고 이런 후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문제를 타결해 가고 있는 과정 아닌가. 이준석 대표는 자기가 정치평론가인지 당대표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얘기하는 통합무쇠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통합이라고 데려온 사람이 친박의 맹종자가 되더라. 자기는 김종인의 맹종자가 되고 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사실은 자강론인데 그러려면 아니 김종인도 필요 없고 김한길도 필요 없고 김병준도 필요 없고 오히려 김병준은 비대위원장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말 속에 일관성도 없고 전체 당을 이끌어가는 데서 자기 지위를 예. 더 위태롭고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말씀 중에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 세 분이 일종의 갈등 양상이 빚어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이준석 대표가 언급했던 것 중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은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 했던 과거 글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방금 말씀 주셨던 서로 간의 어떤 들이받는 어떤 마찰의 가능성과도 좀 연결될 것 같아요. 바로 그때 그 글입니다. 지난 4월 SNS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윤 전 총장에게 손짓 보내고 있다. 공정 가치를 높이 들고 있는 윤 전 총장이 30년 전 2억 1천만 원 어마어마한 뇌물 받은 전과자와 손잡겠느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전과자로 표현을 했어요. 그의 손을 잡는 순간 공정도 정의 가치도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 글만 보더라면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는 함께할 수 없는 인물로 보이는데 전과자와 김종인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아니 그때의 히스토리도 모르면서 본인을 전과자로 매도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과 함께할 수 없는 상황으로도 보입니다. 자 그러면 후보의 대변인께 묻겠습니다. 김병민 대변인. 예.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밑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오케이가 됐습니까?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은 김한길, 김병준 영입을 반대하고 있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설득하기도 힘든데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설득할 겁니까? 요즘 방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 한 중반 정도면 선대위에 대한 윤곽들이 나오고 1차 인선안을 발표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지금 각종 언론 보도를 보면 여러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유능한 기자분들의 취재를 통해서 조각조각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인사는 최종적으로 확정돼서 발표될 때까지 아무것도 확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예. 제가 대변인을 맡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맞다 틀리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만 한 가지 확실하게 좀 바로잡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김종인 위원장이 김병준 위원장, 김한길 전 대표에 대해서 부정적인 비토에 대한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이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어.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김한길 전 대표와 사이가 나쁠 하등의 이유가 없고요.
개인적으로도 관계가 꽤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 정과자라고 표현했던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김병준 비대위원장에 대한 비토라든지 이런 얘기는 저는 들어본 바가 없고요.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사적 감정을 바탕으로 커다란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에 나서는 정치인들이 옛날에 나랑 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배제하고 비토하는 것은 사실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예. 아마 김종인 위원장도 그동안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정권 교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던 그간의 활동을 생각해 보면 아마 비슷한 생각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면 김종인 위원장은 김한길, 김병준 두 명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왜 저렇게 말한 겁니까? 이준석 대표의 언급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 않을까 고민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항상 당이 조금 더 국민들에게 눈높이에 맞고 더 변화하고 혁신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애정어린 조언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사실 이준석 대표도 김종인 위원장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면서 김종인 위원장이 모든 생각을 알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섣불리 얘기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지 않을까 싶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국민의힘의 선대위 구성을 두면서 윤석열 후보가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이고 있는 이 많은 일들은 앞으로의 대통령 선거에서의 운동장을 굉장히 폭넓게 쓰겠다는 의지이기도 합니다. 한쪽 진영만을 대표하거나 아니면 정권 교체를 하더라도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듯한 정권 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께 희망을 주는 미래를 위해서 모두 함께 폭넓게 손을 잡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 건데 우리가 바로 옆에 있는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보면 지금 열린민주당과 합당하는 듯한 모습을 취하면서 운동장을 더 좁게 쓰는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께서 원하는 건 잘못된 부분들을 시정하고 또 그동안 오랫동안 국민들께서 굉장히 싫어했던 이념과 이런 정치에 관한 편가르기 그만두고 통합과 화합으로 함께 나아가라는 뜻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대통령 선거를 두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기 위한 노력들을 윤석열 후보가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야, 이거 뭐 잘 모른다라고 처음에 밑자락 깔더니 이 갈등 사항을 한 번에 다 정리했어요. 아, 탁월한 대변인 같은데 갈등은 없다. 이준석 대표는 애정어린 조언이다. 후보는 운동장 넓게 쓰거다. 이걸로 지금 다 설명이 되는 건데 과연 진짜 갈등이 봉합될지 이제 곧 선대위 발족하고 이제 발표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김병 대변인 이 질문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일각에서 세 분이 있는 거 너무 노예한 거 아니냐? 네. 그게 김종인 위원장이 아마도 생각하고 있는 중요한 지점 플러스 알파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우려는 바로 그 지점이다.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건 한 스푼을 더 떠서 국민께 감동을 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과거의 오랜 역사와 경험, 경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폭넓게 모인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시대 정신에 맞춰서 새로운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참신한 사람들의 참여도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나머지 빈 공간들을 얼만큼 국민들 보시기에 미래지향적으로 선대위를 구성하는가에 대한 과제, 숙제가 일부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 고기 하나 카드가 있다. 굉장히 산뜻하고 젊은 그런 느낌의 카드가 있다 이 말입니까? 선대위 구성은 최종 발표될 때까지 아무것도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이거 앵무새네. 이거 아무것도 정해진 건 없다 무새 아닙니까?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김병민 대변인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한준호 의원이 쓴 김혜경 씨와 김건희 씨의 이 비교 글이 일파만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영부인의 국격과 자질을 따지면서 아이의 출산 여부를 잣대로 삼은 것이 여성들의 반발도 삼고 있는 건데요. 야당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야당은 강하게 경질하라는 비판의 입장을 냈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 김혜경, 토리 엄마 김건희, 영부인의 국격을 논했죠. 성일종 의원은 아무리 선거판이 무섭다고 하지만 남의 상처까지 약점 삼아 잔인하게 후벼 팠다. 경질하고 전국 난임 부부에게 사과하라. 신인규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이런 초특급 막말하는 사람을 수행실장으로 놔두는 이 후보는 묵시적으로 동의하는 건가?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다라는 비판을 내놨습니다. 자, 윤 후보 측 관계자는 김건희 씨가 유산 아픔이 있는데 얼마나 해당 발언에 가슴이 아팠겠나. 출산 못한 여성은 열등하다는 뜻이냐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정의당도 이 한준호 의원의 저 글에 비난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치적 비판과 문제 제기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 법입니다.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도 좋다는 생각은 한국 정치를
괴물 집합소로 만드는 결과만 초래할 뿐입니다. 국격은 영부인의 임신, 출산, 육아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저 글을 올린 한준호 해당 의원은 아직 사과를 하지 않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정의당마저 지금 비판을 하고 있어요.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옛말에 무자식 상팔자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을 제가 이제 애들 키워 보니까 공감하지 못할 바도 아니에요. 근데 이런 말은 어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냐? 애들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제 주위에도 아이가 없는 친구들이나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굉장히 어떨 때는 미안하고 미안하죠. 어제 수능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제 또래 애들은 거의 이제 수능을 졸업했을 또래인데 그 수능을 치는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사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준호 의원이 저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길래 도대체 저분은 그 경력이 뭔가 한번 찾아봤어요. 아나운서 출신이더라고요. 아나운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을 가장 정확히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때 말을 정확히 한다는 것은 단순히 뭐 발음이나 그런 것들을 정확히 하는 게 아니고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을 하기 위한 그 직업이 아나운서라고 하는 직업인데 과연 한준호 의원이 그런 의미로 저런 이야기를 갖다 했는가? 그랬다라고 하면 더구나 큰 문제일 것 같고 만약에 실수로 저런 그 글을 올렸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빨리 늦었다고 했을 때가 제일 빠를 때라고 했으니까 오늘 당장이라도 빨리 사과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자, 김병미 대변인. 네. 조금 조심스러운 질문입니다. 미리 양해를 동의를 구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이 부부가 아픈 기억일 수 있을 텐데 유산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미 뭐 언론에 좀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네, 아마 언론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유산한 경험이 있다. 이게 후보와 부인에게 지금까지 굉장히 아픈 기억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윤석열 후보의 감정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다 헤아려서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양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예. 윤석열 후보 개인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아마 이 한준호 의원의 SNS 글을 지켜보면서 정치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에 대한 안타까움에 피력하는 분들도 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정혁진 변호사님이 말씀 주셨지만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는 본인 이 부부의 의지와 관계없이 건강상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아이를 갖는데 힘들어하는 분들이 상당히 계십니다. 그분들의 마음들을 일부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생각했다면 이런 글을 올리기는 저는 무척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최소한의 공감 능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치적인 공세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정치적인 공세 이전에 내가 내뱉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어느 정도 상처가 될 것인지 또 정말 아픔과 고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상처를 후벼 파는 일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이건 누가 봐도 한준호 의원이 명백하게 잘못됐던 발언들을 낸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 사과 이런 일들이 좀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후보와 부인 사이에는 어떤 유산의 아픔이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어제 이재명 기자가 저희 돌직구쇼에서 이 한준호 의원의 저 글은 단순한 실수나 해프닝이 아니다라고 규정하셨어요. 이거는 본인의 경지를 후보가 나서서 해야 하고 후보도 대신 사과해야 할 문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지금 시일이 꽤 지났는데 아직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어떠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선거 캠페인이라는 걸 사실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나를 찍어야 할 이유를 주는 거고 아니면 상대를 찍지 말아야 할 이유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로 2030, 40 젊은 여성들뿐이 아니라 많은 여성들과 또 그 뭐 불임이라든지 난임이라든지 유산의 아픔이 있는 남성들한테까지도 내 후보를 찍지 말아야 할 이유를 준 겁니다. 완전 거꾸로 된 선거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예전에 윤석열 후보의 뭐 개사가 논란이 있었을 때 진중권 전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스스로 낙선 운동을 하는 캠프는 처음 봤다. 근데 이거야말로 정말 스스로 낙선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건 한준호 의원의
뭐 개인적인 사과가 아니라 진짜 선대위 차원에서 이재명 후보 차원에서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좀 굉장한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그런 점에서 이거는 정말 선제적으로 사과해서 빨리 사안을 매듭짓느냐 아니면 여론에 끌려서 사과를 하고도 욕을 먹느냐에 전 그 두 가지 사안만 남아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왜 어제도 사과를 않고 오늘도 사과를 하지 않는지 참 이해할 수 없고 결국은 여론에 끌려서 사과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을 두고 이 버티는 것 자체가 참 무의미하다. 그런 점에서 전 다시 한번 이재명 후보가 빠른 판단을 해야 할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왜 사과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재명 기자의 어떤 의문을 김영주 의원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의원은 큰 선거, 뭐 예컨대 서울시장 선거나 대선 선거에서 선거 캠페인을 지휘하셨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꽤 지나고 있는데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사과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 역시 이재명 후보의 자유이고 선택, 선대위의 선택일지인데 왜 사과를 안 하는 선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사과를 해야 되겠죠. 하는 게 맞습니까? 예, 하는 게 맞고 또 이런 이것이 사과를 해야 될 사안이냐 아니냐, 얼마나 중대한 사안이냐 아니냐를 누군가 판단해 주고 정리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큰 민주당 선대위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후보 옆에서 이거 바로 굉장히 큰 불이 났습니다. 진화하지 않으면 이게 큰 불이 됩니다라고 초동 진화를 요구할 수 있는 누군가 없다? 큰 문제죠. 이 사안, 그리고 그동안에 여성 단체 경력을 가지고 민주당 국회의원 하는 많은 여성 의원들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이 자체가 벌써 민주당이 청년들이 있어서 꼰대 정당, 후진 정당 이런 욕을 먹는 이유입니다. 어떤 한 국회의원들이 시대착오적인 젠더 감수성이 없는 그런 뭐 표현을 할 수 있고 비판을 방어할 수 있는데 그런 실수를 실수인지 아닌지도 구분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고 지금 사실 어떤 면에서 한준호 국회의원직을 내려놔야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예요. 전략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그 상대 후보 부인에 대하여 일반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혹은 아직 호감도가 없는 상태인데 오히려 이런 일로 인해서 동정심을 유발하는 일을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본 거죠. 이런 계산을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만은 예. 선거 전략상으로 보면 상대 후보 부인에 대한 말하는 동정론을 일게 하는 어떤 그 유발한 거잖아요. 그런데 대한 책임과 문책이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민주당 출신으로서 정말로 애정어린 질타와 돌직구를 김영주 의원이 주셨다라고 봅니다. 이 논란은 좀 계속될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여론조사 몇 가지가 오늘 준비가 됐습니다. 서로 다른 여론조사 결과인데 한 가지 여론조사는 RN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 일단 그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대선 후보 가상 5자 대결 새롭게 발표된 MBN이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후보가 47.7%, 이재명 후보가 33.3%, 심상정 4.7, 안철수 3.7, 김동연 1.8의 지지율입니다. 그간 발표됐던 여론조사의 경향과 매우 유사한 흐름이고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는 여론조사 5자 가상 대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NBS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사뭇 다릅니다. 자, 이 결과는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한국 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 이재명 35, 윤석열 36, 심상정 4, 안철수 5로 오차범위 안에서 이 윤 후보 두 명이 굉장히 경합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 앞서 봤던 여론조사는 지금까지 나왔던 다른 여론조사와 경향이 유사한데 뒤에 있는 여론조사는 사뭇 결과가 좀 다릅니다.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제가 뭐 여론조사 전문가 배 소장님이 나오셨으면 보다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을 텐데 저도 뭐 잘 모르겠는데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하냐면 예. 다른 것보다도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에 주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그야말로 박스권에 갇혀 있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다. 네, 저는 그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돌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에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요즘 굉장히 초조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언행에 있어서. 왜냐하면 뭐 기민하지 못하다든지. 그래서 결국은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후보들이 가장 큰 문제점을 제일 잘하는 것은 후보 본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님의 개인적 생각이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이슈로 이어지는데 오늘 조선일보가 일면에서
단독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가 특검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오늘 조선일보가 일면에 보도하고 있는 새로운 의혹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남욱 김만배에게 43억이 전달됐다. 검찰이 43억이 전달된 정황을 상당수 포착한 것으로 이 신문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43억 중 일부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재선에 쓰인 걸로 들었다라는 또 다른 관계자가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진위 여부는 현재로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일단 검찰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모 씨가 박용수 특검의 친척인데 대장동 아파트 분양 대행업체 대표이기도 합니다. 이 이모 씨가 43억을 남욱 김만배에게 전달했다라고 진술을 했고 검찰이 이거를 확인했다라고 조선일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해당 보도가 사실이라면 수사에 꽤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나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물론 사실 여부는 아직 검찰이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언론을 상대로 쇼핑백에 담아 남욱에 전달했다. 김만배 측의 계좌 송금 등으로 전달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대장동 사업 관계자의 진술이 검찰에 확보됐다라고 이 신문은 보도하고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2013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건넨 이 돈,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 선거운동 비용으로 이후에 전달된 돈은 로비 비용으로 쓰인 것으로 안다. 라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보도입니다. 당시 대장동 일당과 유착관계에 있었던 유동규가 2014년 4월 선거 즈음에 공직을 관두고 이재명 캠프에 합류했던 것, 그 시점이 돈이 전달됐던 시점과 일치하다라고 해당 신문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남욱 김만배는 받았지만 사업비로 썼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해당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 측은 선거철마다 나오는 허무맹랑한 얘기로 사실무근이다 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기자, 굉장히 조심스러운 보도예요. 보도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 검찰이 정말로 이 진술대로 43억이 남욱 김만배에게 간 것을 확인했는지 여부도 현재로선 확인된 바가 전혀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만 보도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정황을 확인했고 또 다른 관계자가 등장해서 이게 이재명 성남시장의 재선 비용으로 썼다라고 들었다라는 이야기가 검찰에 확보됐다라고 보도하고 있는데 이거 뭐 얼마나 사실인 겁니까? 오늘 아침에 조간의 보도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실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건 진술이 아니죠. 진술이 어떤 게 나왔든 간에 계좌 추적을 통해서 돈의 흐름이 확인돼야죠. 근데 아직 이제 그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화천대유가 대장동에서 시행한 5개 블록이 있죠. 그 5개 블록에 분양 사업을 싹쓸이한 업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업자로부터 남욱 변호사,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사업팀에게 43억이 건네졌고, 그런데 그 시점이 2014년 초고, 물론 다는 아니지만 일부가 14년 초에 전달됐고, 그때가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시 성남시장이 재선 선거운동을 할 때고 그 자금으로 쓰였다는 진술이 현재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진술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그 돈이 진짜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제 계좌 추적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텐데, 지금 이제 검찰이 의심하는 것은 그 돈이 만약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선거운동을 쓰였다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한테 가지 않았겠냐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왜냐하면 이제 유동규 씨가 이미 2013년 그러니까 그 전에 남욱 변호사에게 뭐 3억 5천만 원을 받았다고 이미 기소가 됐죠. 그러니까 그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제 확인이 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2013년 때부터 이미 남욱 변호사나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사업팀과 유착이 돼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자금이 다시 이재명 캠프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유동규 씨를 통해야 될 텐데 검찰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확실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계좌 추적 등을 통해서 확인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현재는 알 수 없지만 이제 이 보도에 주목하는 건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연관돼 있다면 판단의 문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굉장히 치적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럼 지금까지 잘못 판단하고 잘못 얘기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었는데 만약에 이제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비리의 영역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대선 정부에서 굉장히 대선 정부에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그런 게임 체인저 같은 역할을 할 텐데
아직까지는 확인되지는 않았다. 이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재로서는 새로운 의혹이 나왔다. 요 정도 상황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 그러면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주는 것. 밖에는 현재 없습니다. 네네. 특검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의혹의 내용은 43억 중에 상당수가 성남시장 재선으로 쓰인 걸 들었다라는 의혹이잖아요. 자, 검찰이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 어렵습니까? 아니면 확인할 수 있습니까? 확인할 수 있고 어렵기도 하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남욱한테는 현금으로 쇼핑백에다가 현금을 줬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김만배 씨나 김만배 씨 지인들한테는 계좌로 줬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계좌는 금방 확인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쇼핑백에 그 든 현금은 사실상은 좀 그 확인한 절차가 복잡할 수 있겠다, 그 생각은 드는데, 저는 사실 첫 번째 오늘 아침에 이 기사를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이런 게 진짜 있었나?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야, 이제 올 게 오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물론 이거 사실 여부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이게 제가 사실이란 게 아니고 이게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왜냐하면 지금 여당에서, 민주당에서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아니 돈의 흐름을 봐라, 말만 듣지 말고 돈의 흐름을 봐라, 그럼 돈 받은 사람이 범인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금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계속 금액이 커져요. 20억, 43억, 100억. 그 나 모 씨라고 하는 그 토목 관련한 사람이 20억을 이모 씨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모 씨가 이 20억에다가 또 어디서 또 조달한 돈 23억을 합쳐가지고 43억을 그 남욱과 김만배한테 줬는데, 김만배가 100억을 그 다시 나모 씨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체인적으로 이렇게 딱 돌아가는데 20억이 100억이 돼서 돌아가는 거고, 그 과정에 뭐가 있었냐면 첫 번째 2014년 지방선거가 있었고, 두 번째 대장동 대박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 이모 씨의 그 진술만 있는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제가 봤을 때 한 두세 개가 있는데, 예.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정모 회계사 녹취록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녹취록에 43억이라고 하는 정확한 금액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 잠시만요. 네네. 이 이모 씨의 진술 말고 네네. 정회계사의 녹취에도 정확히 43억이란 말이 나왔다고요?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게, 유동규한테 그 남욱과 김만배가 2013년 말이나 그럴 때 3억 5,200만 원 뇌물로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 기소 내용이죠. 네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런 그 내용들이 이게 그 어느 정도는 간접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를 예. 추단하는 방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 돈이 어떻게 쓰였느냐, 2014년 지선을 전후해가지고 그 이전에는 선거 비용으로, 이후에는 로비 비용인데, 그 로비 비용이 어떤 로비 비용이냐, 대장동 관련된 인허가 로비 비용이니까 이거는 전이든 후든 모두가 직접적으로 성남시장과 관련된 돈이라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로 확인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재명 부장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까지의 그 대장동과는 또 결을 달리하는 아주 새로운 내용으로 문제가 어마어마한 그 파급력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의 진위를 검찰이든 아니면 이후에 뭐 특검이든 정확하게 밝혀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물론 남욱 김만배에게 전달됐다라는 43억의 실체가 설사 확인됐다 하더라도 그중에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에 돈이 쓰였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고 별도의 수사 확인이 필요한 과정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닌 허무맹랑한 얘기다라고 반박하고 있고, 이 진술에 대한 어떠한 뒷받침만한 증거는 현재까지 없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의혹뿐이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조건 없이 특검을 받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윤석열 후보께서 조건을 붙이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본인이 잘못한 게 없으면 피할 이유가 없죠. 조건 붙이지 않고 아무 때나 여야 합의해서 특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저의 무고함도 이제 재차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될 것이고, 국민의힘 관련자들 또는 국민의힘의 후보 이분들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와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재명 후보 조건 없이 특검 받겠다.
라고 했는데 윤석열 후보 측과 국민의힘 측은 적의 조건을 단 거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쪽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범죄 사실이 특정 안 되는 것도 막 영장까지 치는 그런 수사를 하고 있는 것까지 특검에 간다는 거는 원래 특검의 취지에 안 맞지만 만약에 저한테 무슨 비리가 있다고 했으면 특검 안 해도 벌써 수사했죠. 안 하고 왜 놔뒀겠습니까? 그렇지만 뭐 쌍으로 가겠다 하면 가져가라 이 말이죠. 그러나 이걸 너무 과도하게 조건을 갖다 들이대서 물귀신 작전을 하면 그거는 특검이 제대로 되지를 않아요. 그거는 특검이 아닙니다. 말장난이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특검 안 받으려고 그러지 라고 공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조건 붙이고 있지 라고 공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이의견 들어보죠. 민주당, 만약 대장동 특검을 한다면 수사 목록에 부산저축은행을 포함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의힘, 부산저축은행 사안까지 수사 대상에 끼워 넣는 건 특검 안 하겠다는 얘기다. 이 후보가 특검 받겠다고 하지만 협상 주체인 민주당은 조건 없이 만나자는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라고 정당 간에도 이견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대선까지 110일 남았고요. 여야 합의부터 난항이다. 상설 특검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물귀신 작전을 펴는가? 오늘의 토론 주제입니다. 자, 먼저 김영주 의원님, 네. 보시기에 어느 쪽이 물귀신입니까? 사실은 이제 그 물귀신이어서가 아니라 후보 본인의 물귀신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보면은 특검, 상설 특검으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걸 가지고 몇 시간, 며칠,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무엇을 넣자 항목을 가지고 상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특검법을 별도로 하지 않는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수사 범위, 수사 기일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견을 계속 놓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서로가 서로에게 양당 모두의 의원들이 사실은 서로 방어하는 체제에서 특검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의외의 난항과 시간이 걸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그 가운데 대장동 수사팀이 연쇄 코로나에 걸려서 참 수사가 지연되는 건 아니냐라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왜 코로나에 이같이 대장동 수사팀 수뇌부까지 포함해서 많이 걸렸을까? 알고 봤더니 방역 수칙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16명이 무려 쪼개기 회식을 하다가 코로나에 걸렸다. 황당합니다. 지난 4일 저녁 고급 고깃집에 605호라는 이름으로 22명이 예약을 했습니다. 605호는 대장동 수사를 총괄하는 부장검사실 호수라고 합니다. 아니 예약을 부장검사실 호수로 예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22명이나 그걸로 말이에요. 대장동 수사팀 부장검사 주도로 단체 회동을 했다. 실제 식당에 방문하고 16명, 8명씩 방 2개로 나눠서 쪼개기 회식. 이거 불법입니다. 다음날 수사팀에서 7명 코로나 연쇄 감염. 엎친 데 덮친 겨. 남욱 김만배 구속 기한이 만료 기한이 오는 20일 내일 모레예요. 오늘 19일이죠. 이거 이틀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면 이 수사팀 코로나 확진돼 버리는 바람에 피의자는 4일 동안 조사가 못 받았고 구속 만료 기한은 2일밖에 안 남았다. 4일밖에 안 남았다. 주임 부장검사와 차장검사는 수일간 부재다. 아하. 김병민 대변인님. 네. 설마 뭐 코로나로 일부러 걸린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네. 코로나 걸린 게 안타깝지만은 그 605 부장검사님 방 이름으로 22명 예약해서 16명이 무더기로 가서 남욱 김만배 구속! 해법 풀면서 회식했다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회식했는지는 확인 안 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대장동 수사팀 지금 뭡니까? 완전히 중요한 골든타임을 저런 방식으로 허비했다 이런 비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이 되면 그거로 끝이 아닌 걸 모두가 알지 않습니까? 이 구속이 되고 난 다음 신병을 확보했기 때문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최종적인 수사를 하고 기소를 그 짧은 기간 안에 마쳐야 되기 때문에 그
중요한 시간에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회포를 풀었다 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회포를 풀었다면 도대체 저 자리에서 무슨 일들이 있었던 것인지 여러 상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 나오는 건 지금 남욱, 김만배 구속됐으니까 이 정도면 됐고 유동규 본부장 배임 정도로 적정 수준에서 검찰 수사 마무리 짓고 끝내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은 국민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워낙 대규모 회식을 예. 딱 저기까지 했으니까 야 여기까지 고생했다 이러고서 회식한 거 아니냐. 실질적으로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보다는 적정 수준 선에서 마무리 지려고 한 것 아니야라고 하는 의구심을 우리가 떨칠 수가 없는데요. 자 이거는 왜냐면 의심이고 의심이죠. 왜냐면 왜냐면? 오늘 보고 있는 이 남욱, 김만배 그리고 43억 관련된 내용들이 빵 터지니까 나오는 보도들이 어떻습니까? 검찰이 이제 어떡하지? 수사를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수사 마무리 단계가 아니라 진짜 진실을 규명해야 되네? 회식까지 다 했는데. 이런 얘기들이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43억 얘기 제가 잠깐만 드리면요. 조금 전에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43억 나왔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말의 흐름만 쫓아가도 이런 엄청난 일들이 나타나요. 그럼 돈의 흐름을 제대로 쫓아갔으면 어땠겠습니까? 이런 일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태 속에서 방역수칙 위반하고 코로나에 지금 연쇄 감염되고 이런 일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검찰을 향한 수사에 대해서 불신의 폭은 더 넓어지는 거죠. 예. 제가 감히 자리를 한번 깔고 얘기를 좀 해볼까요? 지금 조금 전에 특검 얘기를 했는데 아마도 집권당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검찰 수사 최대한 끌고 그리고 특검에 대한 협상을 하는 척하면서 시간을 더 끌고 난 다음에 이재명 후보에 관련된 대장동 특검만 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 후보인 윤석열 후보까지 끌어들여서 진흙탕 특검을 만들고 이 결과가 대통령 선거 다 끝나고 난 뒤에 나오도록 만들면 이게 지금 쓸 수 있는 최선의 카드 아닐까? 혹시 이런 고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대장동에 관한 진실을 밝히라는 특검의 요구,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화답하지 않았던 집권당의 모습을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제대로 믿을 수가 없고 신속한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지금이라도 국민께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집권당으로서의 예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쪼개기 회식 방역 수칙을 하고 집단 감염이 되자 거짓 보고가 있었다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코로나 연쇄 감염에 중앙지검이 자체 진상 파악에 착수했는데 거짓 보고가 됐다는 식당 2군데를 따로 예약하려다가 실패해 어쩔 수 없이 한 곳 잡았다. 10명 미만 모였다. 방역 수칙 지켰다라고 거짓 보고가 됐고 이정수 지검장이 크게 화를 냈다라는 전원이 YTN 뉴스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해명도 들어보죠. 16명이 별도의 방에서 식사했고 방역당국의 조사와 후속 조치에 성실 협조했다. 경위를 떠나 불찰을 인정한다라고 검찰도 사과가 아니죠. 불찰을 인정했습니다. 정익준 변호사님, 네. 지금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렇게 의심하고 있어요. 방금 김병민 대변인 들어봤듯이 혹시 검찰이 저렇게 막 회식하고 하는 이 수사의 분위기가 굉장히 민감한 수사니까 딱 그 기술적으로 유동규까지만 쫙 선을 그어서 날카로운 검찰의 칼로 쫙 선을 그어서 여기까지만 하자. 이상 가지 말자. 네. 하고 회식한 거 아니냐. 이 윤석열 후보 측의 의심인 것 같아요. 그거는 잘못된 의심 같고요. 네. 첫 번째 검찰의 칼이 지금 칼이 날카롭지가 않아요. 막 녹이 쓴 것 같은데 그걸로 이렇게 아주 싹 도려낼 것 같지가 않고 그다음에 옛날 시기예요. 옛날에 이렇게 중요한 수사 같은 거 끝나고 나면 그럼 우르르 몰려가지고 야 고생했다 그러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것 자체는 이해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얼마 전에 저희 장인어른 생신이었거든요. 예. 저 방역수칙 저희 지킨다고 애들 다 빼고 어른들만 모였어요. 바보 같은 짓이었죠. 왜냐하면 다른 데다가 뭐 이렇게 우르르 해가지고 그러면서 들락날락하면서 할아버지 생신 축하드리고 이래도 되는 거를 바보같이 그냥 직계 그 자식들하고 그 부부만 이렇게 모이니까 딱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 김영주 의원님 국회의원 하셨으니까 쪼개기 후원 혹시 받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쪼개기 후원 받으면 그 합법입니까? 그거 잡혀가잖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명백히 감염법 예방법 위반이고 그다음에 이건 검사징계법 제가 다시 한번 봤거든요. 예. 저런 검사들 다 징계를 갖다가 해야 됩니다. 그다음 왜 징계를 해야 되느냐?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그 대선 후보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수사 아니겠습니까? 저런 행위로 인해 가지고 수사에 엄청난 차질이 발생을 했어요. 그 구속기간이라고 하는 게 피의자가 주구장창 구속되고 있으면 인권의 침해가 되니까 기간을 딱 정해가지고 수사기간 며칠 동안만 해라. 더 이상 하면 니네 안 된다. 이게 구속기간인데 그 중요한 기간을 저렇게 사흘씩 그다음에 뭐 주임 부장하고 다 날려먹었으니까 제대로 수사가 될 수가 있었겠는가. 22일이면 월요일이거든요. 예. 수사 오늘까지 끝내야 됩니다. 오늘까지 끝내고 내일 모레 정리해가지고 22일 날 제대로 기소하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정익진 변호사의 개인적인 의견 묵직한 돌 짚고 들어봤습니다. 검찰 쪽에 해명이 나오면 검찰 쪽 해명도 충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이재명 후보의 대선 행보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주제 공개하죠. 이재명 후보의 재난지원금은 지금까지 당정 간 갈등의 가장 첨예한 이슈였습니다. 당은 정부를 향해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국정조사 받을 수 있다라며 거세게 몰아붙였고 당의 원로격인 유인태 의원이 나서서 그렇게 겁박하면 안 된다라고 쓴소리까지 할 정도의 극한 갈등 상황이 바로 이재명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부터 야기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 후보가 그걸 철회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의 설득력 부족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을 텐데 신속하게 지원해야 된다는 이 대의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때문에 훼손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됐습니다. 선별적인 또는 제외된 업종에 대한 또는 추가의 지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제 주장을 접고 정부와 야당 그리고 당이 신속하고 또 과감하고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접었어요. 앞서서 이제 유인태 의원이 아니라 이상민 의원이 여당을 향해서 쓴소리를 하기도 했었는데, 자 이재명 기자. 그런데 좀 어제까지의 이재명 후보가 갑자기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철회하기 전까지 직전까지 상황이 뭐였냐면 이재명 후보부터 민주당까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해서 국정조사 받아야 된다, 의도적으로 세수를 축소했다, 줄 수 있는데도 안 주려고 하고 있다, 기재부 마피아다라는 굉장히 강도 높은 도덕적 비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말은 이재명 후보의 주장대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이 도덕적으로 맞다라는 뜻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철회를 하면 본인의 주장은 지금까지 어떻게 됐다라는 거죠? 사실 굉장한 타격을 감수하고 지금 철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사안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자신의 그러니까 자신의 가장 전매 내세운 슬로건을 확인시켜주는 첫 작업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하고 첫 약속이었고, 근데 그걸 철회했다는 건 사실 굉장한 본인이 타격을 감수했는데 타격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건 분명히. 물론 뭐 앞으로 좀 살펴보겠지만 국민 여론 자체가 기본적으로 반대론이 높다 이런 이제 측면이 있었겠지만 현실론이 작용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계속 민주당은 19조의 남은 세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재난지원금이든 아니면 일상회복지원금을 가능하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 세수 가운데 그러니까 지방교부금 같이 쓰임새가 정해지는 걸 빼고 나면 사실 2조 5천억밖에 안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한 10조 이상이 필요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할 방법 자체가 없는 겁니다. 잠깐만요. 세금이 남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알고 봤더니 돈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 19조 가운데 쓰임새가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지방교부금을 줘야 되고 정해진 걸 빼고 나면 2조 5천억밖에 남지 않는다는 게 현실인 겁니다. 아니 그럼 민주당 계산 안 해본 거예요? 약간 좀 무리한 주장을 해왔던 건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재부가 특히 홍남기 부총리가 끝까지 버텼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앞서 홍두삼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구전구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늘 여당과 여권과 싸우다가 결국 여당이 밀렸던 게 앞선 사례인데 이번에 홍남기 부총리가 왜 버틸 수 있었던 거죠? 그건 제가 볼 때 갑자기 없던 뚝심이 생기고 이런 게 아니라 정권 교체 여론이 높습니다. 정권이 바뀔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쉽게 해서 지금 기재부 관료들이 어떻게 보면 징계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감수할 수 있는 공무원들은 없는 거죠, 관료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여론 자체가 이 재난지원금의 반대로 높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정권 교체로 높다는 게 관료들을 움직일 동력이, 힘이 부족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밀어붙이면 실질적으로 일은 성사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정 갈등만 오히려 분출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제 그런 여건들 속에서 이재명 후보가
오히려 이걸 밀어붙였을 때 역작용이 더 크다 이런 이제 판단을 하고 결국은 현실적인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이룰 수 없는 목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럼 남은 세수 가지고 본인이 이제 지역 화폐라든지 아니면 소상공인 지원 확대라든지 이런 이제 다른 부분에 집중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 이런 이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결국 이게 뭐냐면 본인 스스로가 늘 얘기하죠. 이재명 후보가 늘 민심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 결국은 민심을 이기지 못한 지금 결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대위에서는 이거를 정부와 부딪히다가 상처만 입는 것보다 결과를 내는 성과주의자임을 보여주는 이 후보의 결단이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자, 김용주 의원님. 네. 그러면 이 헷갈리는 겁니다. 이 후보가 굉장히 유연한 후보구나. 본인이 본인의 주장을 끝까지 주장만 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접을 수도 있는 굉장히 유연한 후보구나라는 평가가 나올 수도 있고 성과가 중요하다라는 굉장히 실용적인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네. 그런데 반면엔 돈 계산도 제대로 안 해보고 정부와 홍남기 부총리와 국민을 상대로 기재부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쉽게 매도하더니 이제 와서 저렇게 쉽게 말을 바꾸는 그런 사람인가라는 평가도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떤 시선이 김영주 의원님께서 보시기엔 맞는 겁니까?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하던 그런 어떤 관성과 방식으로 여당 대선 후보가 된다는 것이 안 맞다라고 하는 인식을 빨리 하게 된 거죠. 지금이라도. 왜냐하면 그전에는 이 행정부라고 하는 것을 고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도지사 될 때까지는. 그게 기민하게 빨리 됐던 부분인데 후보가 이제라도 단순히 혼자 얘기로서 될 것이 아니라 정부가 뒷받침할 수 있는 주장이어야만 힘을 실른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고요. 대통령을 뽑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인수위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대통령 공약 중에서도 정치학의 부담이 분석해보고 지금이라도 국민한테 사과하고 이거는 안 되겠다라고 접을 수 있는 부분 접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한테도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기본소득제가 기본적인 자기 어떤 주장이지만 기본소득제가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플러스 요인인지 마이너스 요인인지를 다시 한번 전략 차원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호흡을 지금 가다듬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또 내용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공무원들하고 척지고 급하게서 대선 이기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도 맞지 않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재명 지사가 다르게 요구하는 것은 민주당 국회의원들 욕하는 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정부를 탓하기 전에 여권이 제도화를 정확하게 해놓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또 있거든요. 따라서 방금 이재명 부장 얘기한 것처럼 실제 돈이 얼마인지 파악하는 것은 정부 여당의 관료들이 정조위에서 나와야 될 내용인데 그런 보고 없이 바로 본인이 얘기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이라도 저런 식의 일부 후퇴를 통해서 점검하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이보 전진을 위해서 저는 좋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기자,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재원 계산에 착오가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은 했습니까? 인정은 안 했죠, 공식적으로. 이재명 측이 아니라 어쨌든 민주당에서 얘기를 했죠. 어제 당에서 얘기했습니까? 그렇죠. 정책위원장이 얘기를 한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군요. 결국 철회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그간 기재부를 이렇게 비판해 왔습니다. 홍남기 전 부총리께서 정말 이 현장의 어려움을 좀 와서 한번 보시든지 과거 행정고시 볼 때 경제학 책에서 배운 거 말고 여러 책상을 떠나서 현장에 좀 가보시라. 기재부의 그 예산 기능을 내가 좀 분리할 필요가 있다. 각 부처의 자율적인 정책 수립 집행 기능을 제한할 만큼 사실상 다른 부처 위에서 다른 부처들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자, 기재부의 기능 분리, 기재부 일부 해체까지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며 강하게 압박했는데 결국 이재명 후보 측과 민주당 측에 일정 정도의 실책을 인정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의 반응이 나왔는데 함께 보시죠. 국민의힘, 고집에서 비롯된 소모적 논쟁으로 국민들 혼란만 줬다. 아쉽다가 아니 죄송하다가 먼저 해야 한다.
정의당, 국민 여론이 이재명 후보의 고집을 꺾었다. 즉흥적이고 변덕스러운 리더십이 아닌 준비되고 검증된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입장 내놨습니다. 여론조사가 어땠길래 결과가 결국 이재명 후보도 철회를 하게 됐을까요? 여론조사 결과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서 반대가 60.1%, TBS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연령별로는요. 20대, 30대, 50대, 60대, 40대를 제외하고 오차범위 밖에서 전 연령이 다 반대를 했습니다. 사과가 먼저 해야 된다라는 야당의 비판이 나오는데 윤석열 캠프의 김병 대변인은 어떻습니까? 사실상 윤석열 후보가 맞고 이재명 후보가 틀렸다는 것이 증명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기간 동안 이 손실 보상에 관련돼서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정부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들을 투입해서 그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윤석열 후보의 지속적인 일관된 입장이었고요. 이재명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다가 결국은 이 입장을 완전히 선회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과거에 쭉 얘기해 온 것처럼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손실보상에 이재명 후보가 지금이라도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이제 이재명 부장 얘기로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아마도 이 캐치프레이즈를 아마 선거 내내 쓰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하고요. 일각에서는 이재명은 합니다가 아니라 이재명은 하려다 맙니다. 라고 하는 측면으로까지 회자되는 언급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가 이 내용을 합리적인 결정으로 선회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일단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내뱉어 놓고 우왕좌왕하는 상태로서 내용을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통령 선거를 두고 언급하게 되는 이재명 후보의 각종 정책 공약에 대한 진정성도 상당 부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요건 이제 윤석열 캠프의 김병임 대변인 의견이고 결국 윤석열이 맞았다. 왜냐하면 두 후보가 이견을 보여왔으니까. 네. 그런데 또 이재명 후보 측의 입장에서는 아니 그걸 왜 윤석열이 맞냐라고 하냐라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틀려서 우리가 접은 게 아니라 당정 간의 소모적인 갈등을 국민들에게 드리는 것보다 후보가 효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라는 게 이제 이재명 후보 측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시점상으로 과연 이제 당신이 당선되고 100일 이후에 이런 시점으로도 국민들이 지금 불이 나고 있는 갈급한 상황들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가, 지금 당장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에 대한 비전은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여야 후보 모두가 더 분발해야 될 여지는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 가운데 부상을 당했던 김혜경 씨가 어제 깜짝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다정하게 야구를 직관했습니다. 김혜경 씨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네, 건강하세요. 힘내세요. 부모님! 성남시장을 할 때 KT 위즈의 창단을 지지하고 또 지원했습니다.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에 수원으로 응원을 갔었는데 그때 제가 직관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KT가 역전승을 했습니다. 오늘 경기로 끝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산은 알아서 하시겠지요. 일단 우리 팀이 중요한 거니까 우리 팀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선배 친구가 왜 같이 서신 게 처음인데 소감 한 말씀만. 우리는 뭐 맨날 같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소감이 없습니다. 일단은 김혜경 씨가 무사해 보여서 다행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 역시 다정한 모습이 어제 돋보였던 행보였는데 흥미로운 장면 중에 하나는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고 KT는 수원을 기반으로 한 팀이기 때문에 정혁준 변호사님,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 입장에서는 당연히 KT가 이제 내 친정팀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네. KT를 이제 응원하는 마음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솔직하게 밝혔는데 옆에서 김혜경 씨가 네. 그럼 같이 경기하는 거 두산은 어떡하냐라고 이제 옆구리를 툭 쳤어요. 근데 두산보다도 이제 두산 팬들이 이거 좀 어떻게 두산 팬이죠? 아니요. LG요? 저는 없습니다. 아, 야구 안 좋아합니까? 옛날에 한화 하다가 이제는 제가 보살은 아니기 때문에. 보살. 네.
그래서 제가 봤더니 그 윤 후보와 그 이재명 후보의 공통점 이제 코리안 시리즈를 봤다. 그다음에 차이점은 두 가지로 전 봤어요. 첫 번째는 부부 동반으로 봤다, 혼자 봤다.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니폼인데 윤석열 후보는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경기도지사였던 전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후보는 KT, 수원 그러니까 경기도지사를 넘어서서 국가대표 대통령 되시려고 하는 분이면은 국가대표 유니폼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저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 가운데 본인이 바라는 바가 있는 거 아니냐. 역전승을 갖다가 옛날에 내가 봤더니 했다. 나도 역전승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도 이제 얼굴을 쭉 그 김혜경 씨 얼굴, 김혜경 여사 얼굴을 자세히 봤더니 별로 그렇게 못 찾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진 능력이 아주 대단하다. 그다음에 뭐 화장 같은 것들로 조금 가렸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큰 부상이 아니었던 것 같아서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점 여사의 의견인데 저는 근데 국가대표 잠바보다 사실은 야구는 양쪽 팀 다 응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팀이 있는 게 좀 더 솔직한 거 아닌가요? 아무나 다 이겨라면 사실 야구 볼 이유 없잖아요. 그러니까 리더십의 차이죠. 그러니까 이제 윤 후보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다. 한쪽만 치우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데 비해서 이재명 지사는 아주 솔직하게 드러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 제가 후보였다 그러면 저는 두산 옷을 입겠어요. 왜요? 두산이 계속 지고 있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내가 물론 그 경기도지사였고 수원팀이 우리 팀이지만 KT 팬들은 이재명 후보가 KT 응원하는 거 어차피 다 알고 있으니까 알지만 전략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서로 간에 한 번은 두산이 이번에는 이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수도권 서울 쪽의 팬들을 가져올 수 있는 두산은 수도권이니까 서울 팬들을 서울이니까. 갖고 있는 이제 오히려 그게 더 저렇게 막연하게 국가대표 옷 입고 앉아 있는 것보다 더 낫지 않았겠나. 그리고 나의 가치가 거기서 드러나는 거죠. 나는 내가 이기고 싶다, 우리 편이다라만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니지만 그동안에 3번 졌으니까 이번에는 그래도 두산이 한번 이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뭐랄까 그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재미있게 좀 갈 수 있는. 그러면은 더 돋보이고 멋있을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쌍수 겹장으로서 두산 팬들의 마음도 살 수 있는데 이제 뭐 두산은 지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렇게 얘기하면은 오히려 사모님이 지네들이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방금 그렇게 얘기했잖아. 자기들이 알아서 하시겠지. 자기들이 지네와 자기가 차이가 알죠. 나네요. 네. 지네는 사투리고. 네. 예. 근데 그런 부분이 오히려 사모보다 못하다. 그렇게 비판받을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더 좋은 방법 문득 생각나는데 이재명 기자. 아내는 두산 유니폼을 입고 지사는 그거는 부부 갈등으로 KT 유니폼을 입는 거야. 만약에 내가 후보였으면은 내가 오늘 KT 볼 테니까 자기는 두산을 입고 어제 야구장에 보니까 아예 아내를 두산 응원석으로 보내. 아예 어제 보니까 타이거스 팬들이 오늘만 두산 팬 이런 야구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 아예 그게 더 롯데하고 타이거스 옷을 입고 차라리 가는 게 더 낫죠, 그럴까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행보도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이 못지않게 뜨거운 소식들 3가지 준비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핫쌈 홍준표 후보. 이주석 대표가 집까지 찾아갔다고 합니다. 홍준표 후보는 왜 윤석열 후보의 전화를 안 받을까요? 오늘은 받았는지 김병민 대변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분노의 눈물을 흘렸다라는 보도가 나오고요. 김건모 씨가 성폭행 의혹에서 벗어났습니다. 무혐의 판단이 나왔어요. 김건모 씨 입장에서 정말 다행인 거죠. 먼저 홍준표 후보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홍준표 후보의 오늘 근황은 어떤 걸까요? 함께 보시죠. 청년의 꿈 청문홍답 연일목 기사화되고 있는데 나는 홍에게 투표했는데 왜 준표형 생떼 부리냐? 라는 청년의 비판글이 올라왔습니다. 준표형에게 투표했고 경성 승복한다는 준표형 말에 감동하고 저도 승복했다. 그런데 며칠 안 돼 준표형 달라지기 시작했다. 어린애들처럼 왜 생떼를 부리냐. 실망하는 사람 한둘이 아니니 모두를 태우는 큰 배가 돼서 다시 돌아오라. 라는 애정어린 비판의 글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홍준표 후보가 의원이 백이종군은 자신을 가장 낮추는 겸손이다 라고 맞받아친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백이종군까지다 라며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겠다라는 뜻을 고수한 모양의 글을 올렸습니다. 자,
이재민 기자, 저 홍준표 후보의 지지자가 올린 글, 홍준표 후보는 결국 그 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 어떻게 보십니까? 저를 올린 게 뭐 지지했다고 얘기하지만 뭐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뭐 수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홍준표 의원의 얘기는 나는 백의종군을 하고 있고 백의종군은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한 거다.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근데 백의종군이라는 게 뭐죠? 백의종군이라는 게 이제 벼슬 없이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건데 물론 경선에 졌기 때문에 벼슬이 없는 건 지금은 뭐 맞는 얘기지만 그가 싸우는 전쟁터가 지금 이재명 후보와의 본선장인지 아니면 여전히 경선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와의 경선장에서 싸우고 있는 건지 이제 많은 야권 지지자들 헷갈리고 있는 거죠. 뭐 많은 메시지가 지금 여전히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야권 지지층 가운데는 좀 지금 홍준표 의원의 행동에 대해서 이건 백의종군이 아니라 오히려 내부 총질이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들을 이제 갖고 있는 건 틀림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어쨌든 홍준표 후보가 청년의 꿈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대통령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경선에서 가장 뼈아팠던 대목은 결국은 당심을 얻지 못했다는 대목이죠. 그런 점에서 지금 그럼 앞으로 당심을 얻고 다음 대통령 꿈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방법이 뭐냐? 결국은 대선을 통해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뭐 의원들 통틀어서 홍준표 의원만큼 큰 선거를 많이 치러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자기가 큰 선거를 많이 치러본 만큼 이 대선 이렇게 치르는 거다. 보여주는 것. 어떻게 보여주냐? 지금 청문 홍답에 본인이 촌철살인에 답글을 달듯이 사실 지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현안을 어떻게 프레임화하고 그것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짧은 한 문장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야권 지지층에게는 선거를 이렇게 치르는구나 보여주고 각인시키는 게 전 나중에 홍준표 의원이 새로운 정치적 재기를 모색할 때 굉장히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윤 후보 전화를 왜 안 받냐라는 거예요. 경선에서 진 사람 앞장서 엑스트라 만드는 건 잔인하다. 이긴 사람이 알아서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을 역시 그은 것 같습니다. 김병민 대변인님. 네. 이 전화를 안 받는다라는 얘기를 후보가 했어요. 예. 전화를 몇 번 한 겁니까? 혹시 최근에도 했는데 안 받았습니까? 최근의 여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여러 차례 한 것으로 한 번 전화하고 땡이 아니라 여러 차례 했다? 네,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한 바 있었고요. 하지만 뭐 그 내용들을 시시콜콜 밝히는 것이 그렇게 중요치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홍준표 후보가 그동안 경선 과정에서도 이 당에 얼마나 오랫동안 몸을 담았고 또 이 당을 위해서 그간 헌신해 왔는지를 얘기한 바 있었고요. 이 당에 몸을 담고 있었던 많은 분들뿐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또 그 꿈을 꾸고 있는 많은 분들은 모두 다 크게 손을 잡고 한 뜻으로 정권 교체를 위한 길에 나섰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홍준표 전 후보께서도 그런 국민들의 마음들을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또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고 다만 본인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민주당의 선거에서 당시 이재명, 이낙연 후보가 굉장히 세게 맞붙었고 끝나고 선대위 출범할 때 갈등 국면이 있는 것 같았지만 결국 이낙연 후보가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선대위의 이름은 올려놨지만 선대위 이후에 저는 이낙연 전 대표의 모습을 사실상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경선에서 이제 낙마하고 난 뒤에 같이 모두가 한 팀으로 이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또 보여주는 반면 교사이기도 한데요. 실질적으로 모든 것들을 선거에 떨어졌지만 다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더라도 또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연망을 받들어서 홍준표 후보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할 거라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 윤석열 후보도 끊임없이 홍준표 후보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할 거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홍준표 후보가 최근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만 불행해지는 것이다라고 답변했는데 이에 대한 의견 없습니까? 그 뒤로 여기에 대한 또 질문이 있었고 홍준표 후보는 백의종군에 대한 언급 또 정권 교체에 대한 의지 등을 언급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청년들과의 여러 가지 얘기를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꼭 이번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각종 다양한 의견들을 홍준표 후보 개인의 의견으로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집까지 찾아가서 홍준표 의원을 만났다고 합니다. 이준석 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결과에는 승복한다는 표현을 하셨지만은 아무래도 선거 뒤에 후유증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결국 홍 대표도 보수 진영에서 보수층 지지자를 기반으로 정치하는 분인데 그걸 좀 상실할 우려는 있어 보입니다. 홍 대표한테 이미 끝나고 전화도 많이 했다고 하고 안 받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5번인가 전화했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후보가 그런 노력을 이제 계속 기울이는데도 불구하고 홍 대표가 그렇게 나온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좀 여론이 홍 대표한테 안 좋게 돌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후보는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홍 대표는 거기에 좀 부응해야죠. 물론 이런 뉴스도 나옵니다. 이준석 대표가 집에 찾아가자 홍 의원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정권 교체 미랄이 되겠다라고 하셨다더라. 언제 어떻게까지는 내가 말할 수 없다라고 허은하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두 번째 뉴스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의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 대한 뉴스 보도가 많았는데요. 분노의 눈물을 흘렸다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함께 보시죠. 세운 지구를 보면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10년 정도 원래 제가 세웠던 계획대로만 꾸준히 실행을 했더라면 지금 서울 도심의 모습은 완전히 상전벽해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지난 8월 초로 기억이 되는데 내가 세운 상가 위에 올라가서 종로 2가부터 동대문까지 종로, 청계천, 을지로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공중보행로라는 것을 1,000억을 들여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성이 되면 도심 발전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대못이 될 겁니다. 자, 이거 어떤 장면이죠, 이재명 기자? 그러니까 지금 원래 오세훈 시장은 본인이 이제 서울시장 재직 당시에 세운 상가를 철거할 계획을 세웠었죠. 그래서 이제 종로 일대들을 좀 새롭게 탈바꿈시키겠다 이제 이런 구상을 가졌었는데 이제 박원순 시장이 들어오고 나서 오히려 구도심들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좀 이렇게 완전히 180도 달라졌죠. 그러면서 지금 세운 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구시가지를 어떤 공중 보행로라고 해서 이제 위로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이제 구조를 좀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많이 지금 이미 공사가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뭐 1,000억 가까이 예산이 좀 들어간다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과 전혀 달라진 지금 이제 서울을 보면서 이제 분노한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본인이 만약에 본인의 계획대로 했으면 구도심이 완전히 새롭게 변했을 텐데 지금은 이제 보존을 하는 가운데 변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본인이 생각할 때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어느 게 옳다 좀 말하기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도심이라는 걸 보호하는 게 결국 원주민들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었던 것 같고, 분명히 박원순 시장이 추진했을 때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오세훈 시장 말하는 것처럼 어쨌든 간에 구도심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뭔가 도심을 개발시킨다는 한계도 분명히 존재할 것 같고요. 그래서 참 어려운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사실은 오 시장은 저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개발만이 사실 능사는 또 아니거든요. 또 일각에서는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은 또 보존을 하면서 있기 때문에 가치 판단은 또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건모 씨의 성폭행 혐의가 벗겨졌습니다.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처음으로 김건모 성폭행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게 근거가 없는 의혹 제기가 된 셈입니다. 그때 의혹 제기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가족도 모르는 상황에서 가족은 내 속도 모르고 자꾸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근데 막 날 강간할 때 입었던 그 배트맨 티셔츠를 입고 자꾸 TV에 나오잖아요. 그런 장면도 계속 보면은 괴롭고, TV 돌려도 제 방송 자꾸 나오고 너무 저한테 고문이었어요, 그 시간이. 사과나 뭐 인정한 적도 없고, 피해자는 그동안 굉장히 고통의 시간을 지내왔는데 그쪽에서는 오히려 고소할 테면 해봐라라는 반응을 보여서 저희는 고소장을 제출하러 왔습니다. 지난해 1월 김건모 씨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경찰에서 성실히 답변했고요.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 23개월 만에 무혐의 나온 겁니다. 그 결과도 함께 보시죠.
지난해 3월 김건모 성폭행 혐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 23개월 만에 그 결론이 나온 거죠. 바로 검찰 시민위원회를 결쳐서 불기소 처분이 나온 겁니다. 객관적인 반박 자료를 많이 제출한 결과다라고 무혐의 성폭행 혐의에서 김건모 씨가 벗어났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그러면 이 의혹 제기가 근거가 없었다는 겁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죠. 왜 그러냐면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 성폭행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한 날짜가 2016년 8월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피해자가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늦어도 뭐 한두 달 이내에 이렇게 고소하는 게 원칙인데, 일반적인데 원칙이라기보다는. 그런데 가세연에서 고소한 게 2019년 12월이니까 무려 3년도 더 지난 다음에 뒤늦게 이걸 고소했으니까 이게 고소가 맞는 것인가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객관적인 증거는 그 사이에 다 일실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범죄의 혐의를 오히려 피해자 측에서 밝히는 게 그 원칙인데 그게 쉽지 않았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김건모 씨가 워낙 유명한 그런 분이다 보니까 그 어떻게 보면 조금 불이익을 받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 김건모 씨 측에서는 본인이 객관적인 증거들을 여러 가지를 제출을 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안타까운 것은 마침 저런 그 논란이 벌어졌을 때가 김건모 씨가 이제 저보다도 나이가 많은 것 같은데 이제 막 그때 결혼한다고 그랬을 때였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그 예비 신부나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아주 충격이 크고 상처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도 뒤늦게나마 저렇게 무혐의로 나와가지고 다행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인 변호사님, 검찰이 이제 불기소한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는데 그건 네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일단 불기소 그 내용이 보니까 혐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혐의가 없다라고 하는 게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라기보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자신이 그러한 일을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것들과 관련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오히려 김건모 씨 측에서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반박하는 증거를 많이 낸 것 같은데, 그것이 더 신빙성이 있다라고 그 검찰에서는, 경찰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다르게 판단을 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고소를 한 여성의 입장도 지금 나왔는데 여성 입장도 함께 보시죠. 어처구니 없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도 모르겠다. 몇 년 동안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데 이런 결과는 아닌 것 같다. 가세연 측은 항고의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재명 기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참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진짜로. 문제예요. 이게 뭐 예. 누구 말이 맞는 건지가, 조금 전에 얘기한 건 사실 증거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사실이 없다는 건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뭐 10만이 아는 영역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일단 법적으로는 어쨌든 뭐 무혐의 처분됐으니까 김건모 씨가 억울할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만약 그것이 증거가 없어서 입증을 못한 거라면 또 다른 문제가 될 텐데, 이게 사실은 뭐 성범죄, 그러니까 뭐 성폭행이라든지 성추행이라든지 성범죄를 엄단해야 된다는 여론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 뭐 윤석열 후보도 공약을 내걸었지만 만약에 여성이 무고를 한다면 그것도 또한 엄벌해야 된다. 이런 양쪽의 양론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느 거다, 어느 쪽이다라고 예단하기 참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또 다른 젠더 갈등으로 번지지 않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 글쎄 뭐 항고를 한다니까 뭐 검찰이 다시 한번 들여다볼 테고 검찰의 결과를 또 한번 지켜봐야겠죠. 예. 앞서서 저희가 보도해드린 뉴스 중에 이 43억이 남욱 김만배 씨에게 전달됐다라는 보도 내용을 설명하던 중에 돈을 전달한 것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모 씨가 진술한 것이 아니라 녹취록을 바탕으로 검찰이 추궁을 했고 남욱 김만배 씨가 인정했다라는 것이 보도 내용이다라는 것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예, 이번 주 저희가 준비한 순서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5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